딱 정해져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안 들어온다. 원래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 만들기 좋은 수익형 부동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가보죠.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이야기 할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 수익형 이야기 하는 순간 이야기 할 거예요. 야, 지금 시점에 무슨 뭐 금리 높은데 뭔 수익형이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월급만큼의 현금 흐름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 와 라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월급만큼만 딱 현금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알아요? 이 두 개는 같은 말이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말이죠. 근데 이걸 왜 다르게 생각할까라는 게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안에서. 너무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 말고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장단점은 있지만 이걸 내가 진행할 때는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맞는 건 뭐냐, 난 돈이 적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현실적인 부분들 좀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종목들 진행할 때는 또 어떤 부분들을 또 잘 캐치해서 어떤 건 하면 어떤 건 안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드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맞는 종목은 뭐냐, 결국 나에게 맞는 걸 해야 되는 건데 나에게 적합한 건 뭐냐, A라는 사람은 뭐가 낫겠고 B라는 사람은 뭐가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 때 당연히 이제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대출을 안 하는 거죠. 대출 안 하고 그냥 월세만 받으면 최고죠.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이제 현실 속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도 많죠.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하나씩 봐야 되겠네요. 자, 1번 선수 입장해 주세요. 1번 선수. 꽁알 빌딩 나왔네요. 월세 흐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 꽁알 빌딩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가 1등이다. 말할 필요가 없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수익률도 낮고 뭐 그러한데 말이죠. 그 다음 생각해 보자고요. 금전적 여유가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 100억 정도 그냥 딱 현금 갖고 있어요. 그럼 대출이 필요가 없죠. 100억짜리 건물을 사면 되니까. 근데 건물을 샀더니 월세가 2천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이게 2.4%거든요. 수익률 2.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요것만 봅니다. 월세 2천만 원. 그래, 나는 2천만 원만 있으면 됐어. 현금 100억은 사실 나한테는 그냥 사이버 머니인 거고 매달 들어오는 2천만 원. 그럼 됐네. 평생 먹고 살겠네. 끝.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시세 차익이 더 크잖아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 뭐 회사를 엑시트하고 뭐 1,0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뭐 강남에 건물 한두 개 사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0억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른 것들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걸 하는 이유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묻어두고 싶고 리스크 해지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도 당장은 지금 이제 사업을 안 하니까 엑시트 했으니까 그럼 월세가 필요하니까 월세 2천이면 충분하니까 그거 받으면서 건물 가져가는 전략을 펼치는 거죠.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 건물주가 되면 건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뭐 지하실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배수관이 막힐 수도 있고, 뭐 물론 돈으로 뭐 전문 업체에다가 맡길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챙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단점은 아니겠죠.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많은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네 하고 사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이게 큰 단점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이제 엄청나게 높지 않죠. 어떤 경우는 이제 강남에 뭐 2%대 수익률이 있지만 은행에 넣으면 뭐 3% 이상도 나오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이걸 하느냐. 은행은 시세 차익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 지나면 시세 차익이 이게 말도 안 될 정도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베스트라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낮지만 시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최고의 선택지가 아니라 그냥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이 뭐냐라고 묻는 건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건 선택지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종목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선택지다 라는 거죠. 자, 2번 선수 입장해 주세요. 1번 선수는 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빨리빨리 넘긴 분들이 있겠죠. 2번 선수는 의아하게도 아파트입니다. 이게 뭐지? 현금 흐름? 수익형인데 아파트라고? 월세로 세팅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수익형이 되죠. 저는 이게 굉장히 무난한 선택지라고 보거든요. 사실 월세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을 선택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겠지만 뭐 이런 오피, 상가, 뭐 기타 등등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아파트 선택하는 것도 꽤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장점이 공실이 거의 없죠. 돈 조금만 낮춰주면 바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건물 관리할 거 1도 없죠. 우리 호실 여기 한 개 딱 하나 있잖아요. 뭐 누수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건물이나 다른 것들 대비 너무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월세를 세팅하면 월세 받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죠. 좀 길게 가져갔을 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필수제잖아요. 주거해야 되잖아요. 수요가 넘친다는 거죠. 이게 지역적으로 배우 수요도 있겠지만 이게 종목으로 넘어갔을 때도 뭐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전부 아파트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넘친다는 거죠. 단점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가 전국에 대단히 많잖아요. 전국이 이렇게 넓은 지역들이 있는데 조금 입지를 낮춰서 뭐 수도권이 아니라 옆에 뭐 가까운 춘천 갈 수도 있고 강릉 갈 수도 있고 뭐 원주 갈 수도 있고 도시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 돈에 맞춰가지고 탁탁탁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2마리 토끼를 얻고 싶다면 이때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너무 내려가면 월세는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월세 수익률이 아파트는 낮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서울의 고덕의 거라시움을 만약에 뭐 24평을 매매해가지고 대출 하나도 없이 월세 받는다? 그러면 수익률이 한 2.5% 나옵니다. 2.5%. 이게 이제 은행 이자보다 높지가 않죠. 자, 그랬을 때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보면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난한 선택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률을 뭐 4% 주는 어디 외곽에 어떤 아파트를 사서 월세 받는다? 그저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별로다라는 거거든요. 왜 수익률도 너무 낮고 시세 차익도 애매하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중에 하나는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애매하기 때문에 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하위 이거 50%를 배제하고 나면 결국은 이제 하위 상위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역에 있어서 입지가 좋은 곳과 안 좋은 곳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전국을 놓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전국에서 좀 비싼 곳들은 평당 1억 하죠. 그 다음에 저렴한 곳으로 아파트가 평당 300만 원도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억대까지 있는데 이걸 절반 나누면 평당 5천이 나오죠. 결국은 평당 5천만 원 이상 하는 아파트를 사면 결국은 시세가 내려가기보다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반대로 너무 저렴한 것들 평당 1,000만 원대를 쫙 내리는 순간 그게 비록 수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위 저기 10% 20%에서 놀기 때문에 시세 상승에 한계가 있다. 물론 이제 흐름에 따라 정말 뭐 대대상승장 왔을 때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파트라는 게 건물의 가치는 내려가고 토지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토지의 희소성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입지가 낮아지면 희소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세가 대상승장 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시세가 제자리가 되더라. 근데 입지가 좋은 것들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지만 이게 우상향하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입지 높여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투자 금액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이죠. 근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럼 되게 선택이 쉽네? 좀 좋은 것만 사면 2마리 토끼를 무조건 얻는 거네? 예, 맞죠. 그래서 이게 투자가 대단히 쉽다는 거예요. 주식은 우리가 뭘 분석해야 될 게 대단히 많은데 얘는 그냥 입지 좋은 거, 비싼 거, 돈만 넣으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돈이 또 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배가 아픈 이야기죠. 자, 그러면 또 빨리 3번 선수 나와주세요. 3번 선수는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이죠. 역시나 공실 가능성은 좀 낮아요. 뭐 원룸, 투룸, 그다음에 주인 세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액 조금만 낮춰주면 공실이 길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극장점이 토지가 다 내 땅이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이 많은 거에서 뭐 30층짜리에서 호실 그 많은 거에서 하나만 내 건데 얘는 그 건물 토지가 내 거잖아요. 대지분이 크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게 건물은 감가상각되고 토지는 올라갔을 때 시간 지나면 이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 입지가 어때야 될까요? 좋은 거는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요. 저기 지방 외곽으로 가서 다가구를 사면요, 이게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랑 퉁쳐가지고 시세가 제자리인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지방을 갔을 때 다가구가 10년 지났는데 제자리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게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옆에 신축이 자꾸 지어지니까 월세는 뭐 한 호실당 4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내 거도 옛날 신축이 되는 40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구축이 돼가지고 35만 원밖에 못 받게 되고 그럼 역산하게 되면 또 가격이 결국은 하락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제자리에 가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의 장점은 우리 이제 아까 그 꼬마
빌딩 같은 건물보다는 투자 금액이 확실하게 좀 적게 들어가죠. 근데 또 장점이 있다면 다가구를 거의 꼬마 빌딩처럼 진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역삼동 인근에 대로변에는 큰 빌딩이 있을 건데 그 대기업 사옥이 있겠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뭐 근생 건물 같은 게 있을 거고 그것도 이면으로 들어가면 다가구가 있죠. 이 다가구가 이제 시간 지났을 때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사실 이게 금액대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얘네들도 뭐 금액대가 최소 뭐 50에서 뭐 100억 사이드가 많거든요. 거의 뭐 중꼬마 빌딩에 가깝죠. 근데 생김새는 다가구죠. 그래서 다가구를 사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입지를 좀 낮춰가지고 그냥 뭐 전국에 있는 신도시 같은 곳에 좀 깔끔한 그런 다가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아니라 조금 더 상급지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입지가 양호한 곳을 사는 경우도 있죠. 입지를 낮춰가지고 용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저 판교, 분당, 용인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일자리가 많고 배우 세대도 많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시간 지났을 때 오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는 월세, 세차액 두 마리 토끼 가능하다. 또 유일하게 거주하면서 뭐 3층에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월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익률이 이제 좀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평택 뭐 이런 지역들, 뭐 그런 지역들은 뭐 다가구의 성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곳들로 가면 수익률이 8% 이상 나오는 곳들도 꽤 있죠. 입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수도권에서는 특히나 서울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수익률이 뚝 떨어집니다. 높으면 4%. 요 안에서 움직이죠. 편차가 좀 있더라. 이제 그랬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물론 너무 끝자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좋은 걸로 가면 내가 원하는 월세가 아무래도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좀 아쉬운 게 있겠죠. 그래서 내 목적이 뭐냐에 따라 선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입지를 높이면 월세 수익률은 낮아져요. 입지를 낮추면 월세 수익률은 높아져요. 근데 시세 상승 가능성은 높아지고 얘는 낮아져요. 그래서 그 접점 정도에서 이쪽을 살까 이쪽을 살까를 가지고 본인의 여건 따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 투자 금액이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운영을 좀 해야 되는 게 좀 단점이죠. 다가구가 뭐 5세대 미만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려면 세대수가 뭐 15세대, 16, 17, 18, 19세대까지 이렇게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다가구가 19세 이하까지 세팅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 건물의 세대수가 이제 호실이 뭐 4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넣어야지만 호실을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만큼 관리 운영할 게 많아진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만, 1년에 한 번만 어디 누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계속 그거 체크해야 되고, 또 다시 물건 내놔야 되고, 또 혹여나 또 건물이 좀 안에 사용을 좀 허름하게 썼다고 하면 도배장판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세팅하고 나면 신경 쓸 것도 없지만 나가는 부대 비용도 크지 않거든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부대비가 나가는 게 꽤 많아요. 수도세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관리비를 그 사람들 좀 받기는 하지만 인터넷 같은 것들도 다 주인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뭐 분리수거하는 그 쓰레기통 주변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청소하는 업체에다 의뢰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주인 세대 살면서 직접 다 관리하겠다고 하면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비로 나가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줘야 되고, 관리를 못하는 경우는 그 부대비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내가 받는 월세에서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이거는 그냥 비용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거를 딱 포함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체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봤고요. 그 다음 타자 나와주세요 했더니 상가가 나왔네요. 원소에게 권한다는 그 상가 이야기 좀 해보죠. 비주택이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 달라졌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을 자려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거의 이제 장사, 자영업 이런 게 이제 강하죠. 일부 사무실 용도도 있죠. 왜냐면 이제 뭐 7층짜리 근생 상가가 있으면 1층은 당연히 상가고 2층, 3층도 웬만한 건 다 상가인데 가끔 가다가 사무실 같은 것들 임대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오피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영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라고 보면 아니 뭐 학원도 사무실이고 자영업도 사무실인데 뭐가 다르지? 하면 사무실은 이건 이제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약속된 손님이 정말 가끔씩 그곳을 찾아오면 되는 거지. 여기는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가깝게, 편하게, 주기적으로 좀 드나들어야 된다.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상가는 이쪽 비중이 좀 많다라는 거고,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상가의 극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관리할 게 1도 없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장판 같은 거 안 해줘도 되죠. 도배 안 해줘도 되죠. 시간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임차인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실은 원상복구해 가야 되는 뭐 그런 조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보다 관리할 게 더 없는데? 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선택지가 좀 다양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왜 선택지가 다양하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얻으려면 월세도 받지만 실차익을 당연히 가져가야 되잖아요. 왜? 돈을 많이 넣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아까 피라미드에서 입지가 좀 괜찮은 것들 위주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돈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다고 돈을 낮춰가지고 저 하급지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고, 상가는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 왜 그렇게 해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강남이 있고 옆에 뭐 저 강원도로 가면 춘천이 있고 원주가 있고 뭐 많잖아요. 그게 뭐 강릉이든 원주든 간에 그 안에서 만약에 항아리 상권이면서 아파트가 여기 주변에 엄청 많은데 그 안에 뭐 상가 건물이 딱 딸랑 2개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만세대가 꼭 이용해야 될 오프라인 가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병원도 필요하죠. 약국도 필요하죠. 애들 학원도 가야 되죠. 뭐 가끔씩은 뭐 태권도 학원도 가야 되고, 생각해보면 들어올 게 많거든요. 아무리 온라인 세상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뭐 약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필요한 시설, 그게 이 상가 개수보다 배우 세대가 많은 곳이라고 하면 아무리 이게 우리가 지방을 간다 하더라도 괜찮다. 오히려 그 반대가 더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누가 봐도 야 정말 좋은 곳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남 신도시 좋잖아요 했는데 하남 신도시 상권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상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하고 여기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사실은 그저 그렇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곳이 있고 그저 그런 곳이 있고 좀 괜찮네 하는 곳이 있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왜 정해지냐? 방금 얘기했던 이 관계도에서 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만 들었을 때 괜찮아 보이는 곳이라고 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 골라야 되는 거고, 오히려 별로인 동네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괜찮은 입지면 괜찮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하남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 토지 가격이기 때문에 평당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지방을 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또는 조금 더 외곽을 갔을 때, 지방까지 안 가더라도, 경기도 약간 외곽을 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평당 금액대가 내려와요. 그 말은 내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월세도 좀 작아지긴 하지만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가는 수익률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왜냐면 강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 전체를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2%에서 10%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물론 이제 뭐 10%까지 가려면 그게 개수가 많지가 않죠. 대부분은 2%에서 4%대가 많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7, 8, 9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개수가 줄어들죠. 이제 수익률이 나오려면 급매물이 나와줘야 그 수익률이 또 달성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가가 갖고 있는 극단점 중에 하나가 공실 리스크죠. 이게 그냥 공실 리스크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안 들어온다. 아까 절대 사면 안 되는 그런 상가들 있잖아요. 수요가 없는데 상가는 너무 많고, 아파트 여기 1개, 2개가 있는데 상가가 쫙 있어요. 상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끄트머리 상가 이런 것들은 진짜 안 차거든요. 한 2년 넘어도 계속 공실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허다하고, 그걸 샀을 때는 공짜로 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해도 안 들어와요. 왜?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와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들어와요. 왜 공짜로라도 들어오려고 하냐면 그 관리비 나가는 것도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안 들어오면 관리비에다가 내 돈 묶이죠. 대출을 하면 대출 이자 나가죠. 그럼 이게 삼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 공부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는 다른 것들보다 세액 차익이 조금 낮아요. 왜냐면 대지 지분이 뭐 아까 다가구처럼 크지 않죠. 그리고 목적 자체가 소유욕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 상가 너무 갖고 싶은데 그 소유욕이 별로 없어요. 보통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건물 이런 것들은 갖고 싶다. 실사용 가치와 소유의 가치가 좀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 자체가 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장사가 만약에 정말 잘 되는 입지는 장사를 하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죠. 그럼 그게 뭐냐면 그게 권리금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장사만 하면 바보가 장사해도 무조건 매출 1억씩 씁니다. 그런 땅이 있죠. 권리금이 있죠. 근데 그런 곳에 권리금은 임대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 임차인이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권리금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공실 가능성은 제로라는 소리죠. 돈을 주고도 들어오고 있다는데 이미 줄 섰다는 얘기죠. 줄을 쓴 사람의 숫자만큼 권리금이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세 차익이 조금 낮은 부분이 월세가 올라가야 시세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권리금이 있거나 이제 좀 탄탄한 상권에서는 당연히 월세를 올릴 수 있죠. 권리금이 지금 3억이 붙어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이제 만기가 도래했네요. 5% 이제 증액해 주셔야 됩니다. 월세 했을 때 그 사람이 5% 어떻게 올려요? 좀 못할 것 같아요. 저 나가겠습니다. 할까요? 권리금 포기하고 나갈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5% 알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왜? 장사 잘 되니까. 근데 만약에 권리금이 없는 상권에서 거기에다가 내가 5%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옆에 봤더니 옆 건물에 비어있는 위치가 많아. 근데 또 내가 또 협상해보니까 그 사람이 월세를 좀 깎아주겠대. 그러면 바로 이사 가죠. 결국은 상가 자체가 다 위험하고 다 시세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곳들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올라갈 수 없다는 거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물건을 선택할 때는 월세를 다음번에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타자 나와주세요. 자, 지산이 나왔네요. 요즘 지산이 이제 말도 많은데요. 사실 지산 자체가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이제 입주가 많죠. 근데 입주가 많은데 이거를 80% 이상 또는 분양권을 사가지고 내 돈 10% 넣고 90% 레버리지 한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걸 잔금을 준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산 사람들이 많죠. 아파트도 당연히 입주를 하는데 똑같이 10% 내고 진행하는데 이거를 전세를 빼거나 했을 때 당연히 전세는 빨리 나갈 수 있고 되는데 이 녀석은 전세 개념이 없으니까 100% 월세를 넣어야 되고, 월세는 보증금 얼마 안 되니까 내 돈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입주 시점에 대출을 또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이제 대출을 내려고 했더니 이자가 높고, 근데 이거를 내가 이자를 내려고 했더니 또 월세보다 이자가 더 많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은 지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입주를 안 하는 걸 샀으면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를 8, 90이 아니라 얘를 50, 60을 샀으면 어땠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문제는 결국은 다른 관계들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지산에 대한 장점, 단점부터 좀 살펴보면요. 얘는 사무공간이에요. 철저히 사무공간이다. 뜨내기 손님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철저하게 되게 출근한다는 사람을 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거리를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 특징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이 관리할 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공실률이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상가에 있는 사무실하고 지산에 있는 사무실 공간 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쾌적하거든요. 주차 공간이라든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사이즈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에 필요한 어떤 상권들도 형성되고 1층에 뭐 식당 같은 거 다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공실률이 낮더라. 다만 입주하는 거의 공실률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지산에 있는 1층에 있는 상가는 원래 걔는 용도가 1층의 상가는 원래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왜냐면 1층의 상가는 주변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걸어서 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갈 사람들이에요. 출근했다가 집에 가고 출근했다가 집에 가고, 주변의 사람들은 또 다른 상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산의 1층의 상가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산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무공간 위주로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상가는 전국에 있는데 지산은 전국에 잘 없어요. 거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요. 거의 90%가 수도권에 있고요. 나머지 10%가 지방에 조금씩 있어요. 티도 안 나요. 근데 이게 또 무엇을 말하냐면 또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금액대가 대체적으로 높아요. 상가는 지방을 가면 매가 자체가 낮출 수 있는데 얘는 매가를 낮출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지산을 진행할 때는 무조건 체크해야 될 게 아까 요거죠.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일자리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가 어디 있죠? 종로, 영등포, 그 다음에 서초, 강남, 송파 뭐 이런 곳에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교통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곳을 중심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산을 탔는데 애매한 곳에 경기도 외곽에다가 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올 사람들이 교통이 여기 다 이렇게 연결돼 있을까요?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렇죠. 직원들 여기 못 가요.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일자리와 가까운 곳들, 그런 곳들을 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컨셉이 아닌 걸로 배후 아파트가 있을 만한 곳에 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 될 것과 사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이거는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면 수익률이 입지가 정말 좋은 서울의 핵심지는 2%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물론 2% 이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조금 외곽으로 갔을 때 5% 정도 하는데 이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또 이제 이걸 대출을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대출을 안 하고 이걸 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안 하고 서울의 뭐 핵심지에 있는 지산을 만약에 2.5% 정도 되는 걸 샀다. 큰 문제가 있을까요? 큰 문제는 없죠. 다만 이 정도 수익률이라고 하면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낫잖아요. 아파트 수익률이나 이거 수익률이 비슷하고 시세 차익이나 뭐 안정성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가 더 유리하죠. 근데 지산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대출이 장점이었는데 지금 대출을 일으키면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상가는 입지를 낮춰가지고 지방을 가면 수익률이 6, 7, 8, 9를 찾아낼 수 있는데 얘는 수도권 위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5%가 맥스더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포지션이 애매해요. 그리고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금매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형화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왜? 상가는 바로 옆 건물과 그 옆 건물이 완전 달라요. 코너냐 아니냐 이면이냐 다른데 지사는 그냥 한 건물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1층이냐 뭐 위층이냐 뭐 3층 5층에 따라 금액도 별 차이가 없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의 시세하고 2층의 시세가 최소 2배에서 3배 차이 나거든요. 평당가가. 근데 지사는 뭐 3층이나 4층이나 5층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상가 올라갈수록 금액대가 쫙 낮아지고 또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게 정형화가 되어 있다는 말은 금매가 안 나온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 수익률에서 넘어가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인 것 같긴 한데요. OP가 있죠. 이 OP에서 말하는 거는 대부분 다 원룸 OP를 말합니다. 원룸이 대세니까요. 보통 이제 금액이 조그맣고 만만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이유가 소액으로 가능하더라. 뭐 대출을 할 수도 있고 대출을 안 할 수도 있고 소액이다 보니까 대출을 안 할 수도 있죠. 뭐 1억이면 되고 2억이면 되고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1억 넣고 2억 넣고 월세 뭐 50만 원, 80만 원 받으면 돼. 이런 분들이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은행 이자 대비. 이제 이런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공시율도 조금 낮더라.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 대지 지분이 좀 많이 낮죠. 왜냐면 방 쪼개기가 한 건물에 방이 많잖아요. 그 말은 쪼개기가 많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건물은 감강상각 때문에 내려가는데 토지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힘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보통은 결국은 내려가는 거랑 올라가는 거랑 합쳐져 가지고 뭐 분당에 있는 아파트는 건물 가격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토지 가격만 존재하는데 비싸죠. 시간 지났을 때 떨어지는 요소가 없죠. 토지 가격만 존재하기 때문에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건 공시 직감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OP 같은 경우는 건물이 아직도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고 계속 꾸준하게 이게 뭐 1, 2년 만에 빵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 30년, 40년, 50년을 두고 내려간다는 소리인데 토지에 대한 지분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 동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돈을 버는데 월세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팔 때 생각해보면 이게 손해를 봤네? 이 손해본 금액이 내가 월세를 받는 거랑 똑같네? 그런 경우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단점이 있다면 이게 풀옵션이 너무 많아요. 풀옵션. 도배장판 해줘야 되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시간 지나고 고장나면 또 수리해줘야 되죠. 교체해줘야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감각상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점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대주금리가 높으니까 그리고 OP도 개별성이 별로 없어요. 개별성이 별로 없다는 말은 금매가 잘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 가능한 수익률에서 분명히 물건이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자, 그랬을 때, 야, 대출을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냥 대출 없이 따박따박 받는 정도는 적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시세 차익이 최소한 제자리가 돼줘야 되는데, 빠진다고 하면 이걸 살 이유가 거의 없죠. 그래서 OP 중에서 사야 되는 OP가 있고, 사면 안 되는 OP가 있는데, 사실은 사면 안 되는 게 배후 지역 역할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뭐 서울에 있는 핵심지 있죠. 종로, 또는 저기 뭐 여의도, 강남하고 가까운 곳에 딱 있는 핵심지에 있는 곳들은 그곳의 집가 상승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거의 제자리 또는 약간씩 올라가는 OP도 있습니다. 뭐 광화문 인근에 딱 접해 있는 OP들은 10년 동안 시세를 살펴보시면 빠지기보다는 약간 올랐어요.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결론을 좀 내볼까요?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뭐 장단점이나 중요한 포인트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확실한 건 종목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적합한 거가 뭐냐가 중요하죠. 제가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금전적 여유가 있어. 시세 차익과 월세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얻고 싶어. 그러면 뭐가 최선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공합 빌딩 건물 투자가 1번 아닐까는 생각을 합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데 왜 다른 걸 하느냐라는 거죠. 그거 다음에는 아파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가 생각보다 무난하다. 다만 이제 아파트를 이제 여러 개 샀을 때 다주택으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지만 점점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건물 쪽을 좀 생각하시겠죠. 그 다음 케이스 볼까요? 금전적 여유가 좀 애매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엄청 작은 것도 아니고 근데 두 마리 토끼는 다 쫓고 싶어. 그랬을 때 뭐가 나을까라고 보면 저는 다가구가 일반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건물보다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입지 정말 좋은 곳에 하면 다가구도 비싸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선택지가 수도권에서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월세 수익률이 건물이나 아파트보다 훨씬 조금 높거든요. 장점이 있죠. 시세 차익을 낮추고 월세 수익률을 좀 더 높인 거예요. 그리고 돈도 조금 적게 들어가고 다만 단점이 있다면 요거 운영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너무 귀찮은 분들은 이제 위에 걸 해야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세 번째네요. 나는 금전적 여유가 없어요. 두 마리 토끼를 얻고 싶은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경우는 한 마리 토끼라도 제대로 얻어야 된다. 그 한 마리 토끼가 만약에 시세 차익형이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볼 필요가 없죠. 그 경우는 그냥 뭐 아파트 갭 투자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현금 흐름 수익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마리 토끼를 쫀다고 하면 월세 수익률 요거 하나라도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좀 월세 수익률을 조금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에 적합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지금 총 6가지 종목을 얘기했는데 건물, 아파트 다 하고 얘기했고 남은 게 상가, 지산, 오피인데 그 중에서 저는 1번이 상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가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역을 넓힐 수 있고 매가를 내 맘대로 조금씩 내려서 좀 저렴한 물건도 금액대 자체가 낮은 물건도 선택해도 크게 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이걸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가가 보통 대출을 제일 많이 하는 수준이 50에서 60%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출을 안 하고 무대출 수익률을 한 6에서 9% 사이 물건을 사면 보통 대출금리가 5%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대출을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한 10%대 이상으로 좀 올라와 주거든요. 이렇게 지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정말로 공실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입지만 잘 선택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이게 뭐 나름대로 최선일 수도 있죠. 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얻고자 했던 월세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얻었으니까 된 거죠. 대신에 이제 시세가 안 빠져야 되겠죠. 그 말은 월세가 점점 내려가지 않는 상권이어야 돼요. 실제 월세가 내려가는 상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가 자체가 쭉 흘러내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하면 뭐 지산이나 오피도 있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지산은 지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수도권 와야 되고 수도권 안에서도 이게 핵심 일자리 위치에 존재해야 돼요. 왜? 상가는 그냥 지나가다 이용할 수 있지만 지산은 일자리 위치랑 교통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서울 안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서울에서 핵심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걔 수익률이 너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이 월세를 받는 정도로는. 그 다음에 OP가 있죠. OP가 한 4, 5%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뒤로 까먹을 수가 있다. 시세가 올라가는 애들보다 내려가는 애들이 거의 90%거든요. 상가는 올라가는 애들과 내려가는 애들이 있을 때 내려가는 애들이 10%, 20% 수준이라면 얘는 뭐 50에서 8, 90은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단기로 보면은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는데 좀 길게 가져가다 보면 크게 안 남는구나. 근데 물론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낮을 때야 선택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대안들도 많기 때문에 좀 선택지가 후순위로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징별로 1번, 2번, 3번 제가 좀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 물건을 그냥 이제 이 목적에 맞다고 해서 그냥 사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나 돈 여유가 있어. 랭군이 건물 사라고 하네. 건물 지금 사면 무조건 그게 답인가요?
아니죠.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한 100억 정도가 적정 가격인데 이걸 150억 주고 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자마자 50억 잃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월세를 받아봐야 2천만 원 받아가지고 50억을 언제 채우죠? 1년에 봐야 2억 뭐 밖에 안 되고 25년 채워야 이 50억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는 그냥 기본이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적합한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는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사가지고는 절대 답이 안 나오고 좋은 가격, 급매로 사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시점에 급매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건물들은 급매가 조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충분히 그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산 경우 물건을 바로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물건들을 만약에 내가 80억에 샀다? 최소한 100억에는 사야 되겠죠. 100억짜리를. 비싸게 안 사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급매가 잘 안 나옵니다. 개별성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물건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이걸 막 던져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 가격이 뻔히 나와 있는데 내가 갑자기 이걸 1억, 2억 더 싸게 내놓는다? 쉽지 않아요. 건물은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 가격 절충이 흔한 일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 절충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이면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0% 충분히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세거든요. 그게 50억이라고 하더라도 5억 정도를 가지고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금매가 적다는 거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공실률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것도 개별성이 없어요. 바로 옆 건물 다가구가 그놈이에요. 그래서 금매가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강하죠. 그 금매가 나옵니다. 임차인이 어떤 임차인이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냐, 그 다음에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 충분히 금매물이 나올 수 있죠. 지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별성이 없기 때문에 또 잘 안 나와요. 오피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건물하고 상가가 어떻게 보면 내 노력에 따라 좀 금매물을 찾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실제 경매 시장으로 가더라도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일단 아파트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그 다음에 상가, 그런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좀 해드린 이야기, 각 종목에 대한 장단점, 특징들, 그 다음에 유형별, 나에게 맞는 거, 현재 시점에서 금매물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이 종목 하나에 대해서 내가 진짜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는 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마스터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사실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종목에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답이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답을 낼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종목에 대한 마스터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초보자를 위한 제가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거를 선택할까요?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선택할 수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저 하락을 많이 한 대구를 사는 게 좋을까요? 했을 때 서울도 잘 알고 대구를 잘 알아야지 그 다음에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 서울의 입지도 잘 모르고 대구 입지도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서울은 비싸고 입지가 좋고 대구는 그 뭐 수성구나 이런 것들은 학군이 좋고 최근에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거 하나만 놓고 이 지역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걸 하나 좋을까요? 하면 필패하죠, 필패. 이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익형 부동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장단점을 알려줘도 아무도 선택을 못해요. 이거를 할까 싶다가도 내가 이거 뭐 상가가 있고 뭐 다가구가 있는데 상가를 할까? 했는데 갑자기 지역이 엄청 많은 거죠.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뭐 어디를 해야 돼? 또 물어봐요. 이게 진짜 웃긴 거거든요. 상가가 어디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아파트는 입지 좋은 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상가는 상권이 좋은 걸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는 모든 지역에 상권 좋은 게 딱딱딱 있거든요. 결국은 전국에 있는 상권들을 두루두루 보세요. 이게 답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이 물건이 안 나오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권이 애매했는데 여기 급매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뭐 지역을 찾아놓고 그 지역만 바라보거나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상가, 건물 뭐 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매물 중심으로 검색을 하고 찾고 이 물건이 괜찮은지 검증을 들어가고 하는 게 개별적으로 다 해야 돼. 내 시간이 계속 들어가죠. 심지어 나는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없어.
이 물건을 검증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못 하고 손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맨날 뭐가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묻지만 아무리 좋은 거 다 알려줘봤자 그 다음으로는 절대 이어지지 않더라.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뭐 경매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러 가죠. 근데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시세 얼마가 적당한지도 이해도가 없어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5억짜리 상가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3억까지 떨어졌을 때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돈을 얼마 버는 건지 절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3억이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사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경매는 툴이니까 결국은 뭐를 해야 되냐면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종목에 대한 기초 지식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끝나요. 평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매물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검증 이것들을 무한 반복 이걸 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입지, 상권에 대해서도 시세부터 시작해서 다 알게 돼요. 한 가지만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금매도 찾을 수 있고 월세 세팅 잘할 수 있고 공실률을 줄일 수 있고 그런 거죠. 이것만 반복하면. 그리고 내가 그쪽에 대한 재능까지도 다 확보할 수 있죠. 돈도 벌 수 있고. 이건 좀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요. 자, 어쨌든 네, 서머리에서 오늘 이야기해드린 현금 흐름 만들기 좋은 수익형 부동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